안녕하십니까. 기업재무전략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주요 용어 중에 채권과 국제 결제은행이라고 해서 BIS 국제결정은행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배운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용어적으로 설명이 좀 더 빠진 것을 보완하기로 하고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영어로는 본드죠, 그죠? 또 채권은 유가증권이죠, 사실은. 금융에서,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금융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돈을 빌리는 자죠, 그죠? 돈이 있는 사람한테 발행을 해주는 건데 얼마큼 돈을 빌려서 이자는 얼만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다시 말해서 빚을 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빚 지는 경우가 다양하게 이제 발전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이제 물론 발행은 대부분이 그쵸? 기업이나 뭐 또 은행, 그죠? 관공서 또는 국가 이렇게 해서 칭하기도 하지만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날짜가 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기일에는 원금과 이자, 다시 말해서 이자를 무슨 이표라고 해요, 그죠? 또는 영어로는 쿠폰이라고 해요. 쿠폰을 지불하는 것이죠. 즉 빌린 돈을 만기일 정해진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갖겠다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그죠? 그래서 채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살펴보면 발행한 주체에 따라서, 그죠? 국가가 발행한 국채고, 그죠? 또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고, 또 그쵸?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외국채죠. 또는 해외 국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에 따라서 이표채 또는 할인채라고 말하고 또 상환 기간에 따라서 그죠? 단기냐 중기냐 장기. 단기는 1년 미만, 중기는 그쵸 5년 미만, 그다음 장기는 5년 이상 1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주에 따라 사모채가 있고 공모채가 있죠. 그래서 공모채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채권이고 사모채는 공개를 하지 않고 모집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액면 이자의 확인 여부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하느냐 아니면 확정금리를 하느냐는 채권이 있고 또 원금 상환 방식에 따라서 만기일시 상환이냐 또 분할 상환채이냐로 할 수 있는 거죠. 또 발행 가액에 따라서 액면 발행채인지 아니면 또 더 추가로 돈을 받는 할증 발행채인지 아니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인 발행하는 채권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죠. 이 외에도 이제 나눠지는 것이 사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채권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 이제 김치본드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김치, 그죠? 김치본드라는 게 아리랑 본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김치본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그죠? 외화를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채권이에요. 둘 다가 국제채권이에요. 김치본드도 그렇고 아리랑 본드도 국제채권이에요. 그래서 김치본드는 우리나라에서 외화 달러나 유로화를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죠. 아리랑 본드는 한국에서 물론 국내 기업이 할 수도 있지만 외국 기업이 발행을 하는데 한국 원화를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그런
나라들별로 좀 보면, 그래서 김치본드는 발행국은 한국이고 캐시통화는 그저 달러나 외화, 뭐 유화가 될 수도 있고 달러가 대부분 달러죠. 그죠? 그래서 발행 주체는 국내에서 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쇼군 본드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발행하는데 일본 역시도 달러를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유로화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리랑 본드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화를 발행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아리랑 본드가 일본이 비슷한 건 사무라이 본드라 해서 엔화를 발행하는 거죠. 일본 나라에서. 그 다음에 양키 본드, 미국이죠. 양키는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거고, 불독 본드는 영국 파운드로 발행하는 것이고, 딤섬 본드는 홍콩이에요. 홍콩. 그래서 사실은 홍콩이 무역의 나라죠. 그죠? 물론 한 도시지만 이제 지금은 중국으로 귀속되어 있지만, 그죠? 그래서 위안화로 발행하는 거죠. 중국 돈이죠. 근데 판다 본드는 발행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로 발행하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중에도 국제 채권인데 김치본드하고 쇼군본드는 이제 발행국에서 각각 하면서 달러나 외화를 발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 본드나 사무라이, 잉카, 양키, 불독, 딤섬, 판다 이런 본드는 발행국에서 그렇죠. 자기 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채인데, 본드인데, 전환사채는 뭐냐면, 일반 채권하고는 다르죠. 이 전환사채는 뭐냐면, 원래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권을 인정되는 사채예요. 그래서 일정한 이제 조건 아래, 그죠? 발행한 주식으로,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단지 채권하고 같은 거는 만기일이 되면 당연히 이자는 채권처럼 주는 거죠. 그러나 만기가 됐을 때 발행에서는 그렇죠. 전환에 의한 사채 전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이자 비용이 감소되어 자금조달 편의를 주는 특징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장기 채권인데, 그치 아직은 사업을 안 하니까 우선은 개발 단계에서는 수익이 없으니까 채권으로서 이자는 주지만, 이제 만기가 됐을 때는 그 채권을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빌리긴 거니까 이제 그걸 그쵸 주식으로 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뉴욕의 이일이라는 철도 회사가 1843년에 처음 발행으로서 전환사채, 즉 채권이지만 아직은 사업을 그저 철도회사니까 철도 건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걸리는 게 뭐 1, 2년에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쵸 기차가 다녀야 뭐 운영을 해야 돈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기 시점이 돼서 이제 운영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 이제 철도회사의 주식으로 신주 발행을 해서 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대부분 이런 사채들은 국채라고 보면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이게 이리철도 같은 국채는 아니고 그죠? 사채예요 사실은. 회사채 철도 회사니까 든든하죠. 그래서 전환사채. 또 이거하고 유사한 게 이제 교환사채가 있어요. 교환사채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채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이제 경과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전환사채는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는 거고, 교환사채는 이미 회사가 갖고 있는 거, 자기 발행회사가 자기 회사를 또 줄 수도 있지만 타 회사, 다른 회사, 그쵸 B 회사의 주식 갖고 있으면 그걸 줄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환이 되는 대상의 보유 주식은 이제
예탁 결제원이라고 있어요. 증권 예탁 결제원에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좀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신주 발행이고 교환사채는 그죠, 회사가 갖고 있는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 사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런 일정한 수량을 약정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라는 붙은 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주 이제 인수권. 그래서 전환사채 시는 이제 주식 대금을 별도로 안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금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BW라고 그러는데, 이 신주 인수권 사채는 증자 시 신주를 일정한 가격에 인수할 권리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리만 있었던 것이지 금액으로 환산된 사채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 인수할 때는 이제 인수대금으로, 그게 이제 그죠, 할증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액면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좀 복잡한 것이 차후에 그 회사를 통합폐합할 적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그죠, 주식으로 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채 그 자체가,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대치되는 거고, 신주 인수권은 권한만 있는 거야. 인수하겠다는 권한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채는 사채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새로운 게 있으면 그 주식은 새로 구입하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표 같은 거예요. 표딱지. 그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격은 이제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 가격이 정해지면 이제 지불하는 사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채권인데요. 하이브리드 채권은 뭐냐면 주식과 채권과 유사한 거예요. 근데 채권이긴 채권인데 주식형이에요. 그래서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주식처럼 만기가 없어요. 만기는 없고, 그래도 매매는 가능한 증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누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살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채권은 은행이나 금융 기업들이 자본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띈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건 자동차에도 많이 적용되죠. 그죠? 아니면 휘발유하고 전기 혼용으로 하게끔 하는 거라든가, 그죠? 경유와 또 전기차를 같이 하는 걸 하이브리드, 겸용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채권은 채권인데, 그죠?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신종 자본증권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종 자본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채권의 특성은 뭐예요? 이자가 중요합니다. 안정성 있게 이자를 받는 거고, 주식은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그 대신 상환 여부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옵션이 이제 특성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계, 이것은 좀 아까 발행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나 금융기업. 그죠? 그래서
이 채권은 발행은행이 BIS 가 설정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 자본율이 8% 이하로 떨어지면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발행은행이 은행이라고 안전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죠, IMF 시절에 은행이 막 쓰러졌어요. 그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다 믿거나 또는 금융기관도 이제 우리가 1차 금융은 이제 은행이라면 2차 금융은 그쵸? 다른 보험회사나 이런 투자 신탁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자기 자본율을 좀 못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자본 잠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본 잠식이 있으면 증자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브리드 채권에 투자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발행은행의 경영 상태나 신용도를 좀 신중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유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이라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이 은행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하이브리드 채권, 즉 신종자본증권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이 이렇듯 다양하게 응용되고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채권의 원래 특성은 그저 저렴한 이자가 있지만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채권의 특징이지만 그러나 주식은 뭐예요?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중간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중간형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간이 어디를 기준으로 중간이냐? 위험을 두고 중간이냐? 그죠? 이익을 두고 중간이냐? 그 차이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발행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개인 상태를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증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행은행 이제 BI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BI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BIS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인 것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국제기관이죠. 그래서 이 국제결제은행은 그쵸,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본사가 이제 스위스 바젤에 있는데 그래서 은행 간에 그래서 그 중앙은행을 통제를 하거나 이런 예금을 갖고 있는 국제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 또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한 이 은행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비율이 8%예요. 근데 요즘은 7%로 이제 또 하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BIS 비율은 은행이 부도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를 다룬다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8%가 자기 자본이 8% 이상이 그죠?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자기 자본에서 위험 자산이 8%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기준한 자기 자본율이 7에서 또는 8% 내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험한 자산이에요. 사실 그 BIS 비율은 위험한 자산분의 자기 자본, 자기 자본보다 위험률이 자기 자본으로 계산했을 때 타인 자본은 필요가 없고 자기 자본에 의해서 위험한 자산 빌려줬는데 그죠? 위험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나누기를 해보면 그게 8% 미만으로 있어야지 8% 이상이 있으면 그 은행은 그 금융기관은 좀 위험하다. 위험도가 높다. 그걸 이제 측정을 객관적으로 해주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에 대한 이 평가 기준을 여기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기준치를 7% 또는 8% 정해놓는데 그 계산 기법은 그저 위험한 자산을 나누기 자기 자본으로 나눠봤을 때 7%보다 크면은 자기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위험이 낮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IS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종강주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하면서 그래서 그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둘 다가 사실은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펀드 내가 직접을 안 하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직접 하면은 괴롭지는 않죠. 그죠? 직접 하니까 그게 주식을 투자를 하든 채권을 투자를 하든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든 그죠? 그렇지만 이 펀드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그죠?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알고 해야지 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는 위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에 이런 주식이 됐든 채권에 펀드를 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배웠듯이 그쵸 수익이 높다는 것은 뭐가 높아요? 그렇죠.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위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 더 위험한 거고 채권이 그나마 안정적인데 채권 역시도 국가가 발행한 거냐 그죠? 관공서가 발행한 거냐 또는 사측 기업이 발행한 것 중에서도 우량기업이냐 또는 중소기업이냐 이런 것들도 차이 있지만 또 우량기업이라 그래서 또 기업이 그쵸 위험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에 의해서 실제적인 자기가 정보를 그쵸 증권에 가면은 그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공시로 돼 있어요. 공시로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실 줄 알고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인 거는 그쵸 수익이 높다는 거는 위험이 높다라는 거를 항상 잊어먹지 말고 투자를 하는데 그쵸 즐겁게 투자를 하셔야지 너무 이익을 많이 준다 그러면 위험이 있구나라는 의심부터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좀 진도를 짧게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채권을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점을 둬야 되냐면 그렇죠. 포트폴리오 전략과 어떻게 하면 자본 자산의 그렇죠. 수익을 하는지를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최종 종강을 할 거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